인생은 고통이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 어둡고도 찬란한 진실을 꿰뚫어 본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의 삶과 사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직시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염세주의를 넘어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번영하던 항구 도시 단치기에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가문은 당시 프로이센 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상인 가문이었는데 아버지는 냉철한 사업가이자 박식한 지식인이었던 하인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섬세한 감수성과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닌 소설가였죠. 이러한 배경은 어린 쇼펜하우어가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자극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세계를 이해하는 깊이 있는 시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의 삶은 첫 번째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단치기가 프로이센에 합병되면서 정치적 격변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의 가족은 안정을 찾아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던 함부르크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르투어가 가업을 훌륭하게 이어받아 번영하는 상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기대와 계획 아래 어린 쇼펜하우어는 매우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어 교육을 받으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고 조기 유학을 통해 유럽 각국의 상업 문화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상인으로서 필요한 교양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함양하기 위한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긴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12세부터 15세까지는 함부르크에서 당대의 저명한 철학 박사 룽게에게 사사하며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적 사고력을 길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통찰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으며 이는 훗날 그의 독창적인 철학 사상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가 되기를 간절히 꿈꿨지만 아버지의 확고한 뜻을 쉽사리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인리히는 아들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았고 그가 세계를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쇼펜하우어에게 세상의 견문을 넓히고 상인으로서의 안목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세에서 17세에 이르는 2년간의 유럽 대륙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쇼펜하우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다양한 문물과 문화를 직접 접하고 체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표면적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인간 삶의 그림자, 즉 고통과 비극,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생생하게 목격하며 깊이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빈곤과 질병,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개인적인 불행 등 인간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은 어린 쇼펜하우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훗날 그의 염세주의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사물을 직접 관찰하고 탐구하는 학문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는 그의 철학적 방법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지식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독자적인 학문적 자세를 확립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점 견습생이 되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망과는 상반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쇼펜하우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인리히가 의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젊었던 쇼펜하우어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시리와 깊은 충격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어머니 요한나는 남편의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바이마르로 이사하여 문학살롱을 열고 당대 유명 문인들과 교류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을 아버지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며 깊은 분노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모자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는 평생 동안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해묵은 감정의 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머니와의 불화는 쇼펜하우어가 상업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학문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꿈이었던 상인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길, 즉 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20세가 되던 해 그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모여 학문적 교류를 나누던 에르푸르트를 방문하며 지적인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세가 되던 해 그는 괴팅겐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하며 본격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열정은 의학이 아닌 철학에 있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철학적 질문들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듬해 과감히 전공을 철학으로 변경하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충실했습니다. 23세에는 당시 독일 철학의 중심지였던 베를린 대학교로 옮겨 피히테, 헤겔, 슐라이어마허 등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철학적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칸트의 철학에 깊이 몰두하며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5세가 되던 해 그는 충족 이유율의 4가지 근원에 대하여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당당히 학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논문은 그의 철학적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역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비범한 지적 역량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일찍이 알아본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그에게 색채론 관련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젊은 쇼펜하우어의 학문적 깊이와 지적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테와의 교류는 쇼펜하우어에게 또 다른 지적 자극이 되었으며 그의 철학적 사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에는 바로 의지의 형이상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독일 관념론의 주류를 이루던 헤겔의 이성 중심 철학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세계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 세계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의지의 표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 의지나 합리적인 선택 뒤에 숨겨진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단순한 욕망이나 충동을 넘어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성하려는 근원적인 맹목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인간의 신체조차도 객관화된 의지이며 인간과 자연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원동력은 바로 이 맹목적인 충동과 욕망이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 모든 것이 이러한 충동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지만 그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그로 인한 좌절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천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흔히 염세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태어난 이유도 없고 사는 이유도 없고 죽는 이유도 없는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염세주의는 단순히 비관적인 시각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와 비극성을
철저하게 탐구하려는 지적 시도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반대로 욕망이 없으면 삶의 무의미함과 지루함에 시달린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고통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근원을 파헤쳐 고통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무작정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고통을 정면으로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삶에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로 예술과 미적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인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세계의 본질적인 의지를 순수하게 관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고통을 초월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동정심을 통해 서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행위는 개인의 이기적인 의지로부터 벗어나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대와 초월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그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충족 이율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따라야 하는 법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는 기존의 인식 이유와 원인 간의 구분에서 더 나아가 생성, 인식, 존재, 행위라는 네 가지 충족 이유를 통해 세계의 모든 현상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네 가지 충족 이유는 그의 인식론적 기반을 형성하며 세계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주의에 기반한 해겔 철학을 비판했지만 동시에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칸트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승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칸트의 이론 철학, 그 중에서도 선험적 감성론을 극찬하며 칸트가 물 자체의 존재를 통해 현상 세계 너머의 본질적인 실제를 탐구하려는 시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칸트 윤리학의 명령적 형식에는 선결 문제 요구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도덕 법칙이 마치 미리 정해진 듯 명령하는 형식은 실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본능적인 의지에 기반한 동정심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힌두교와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학자 프리드리히 마이어를 통해 이들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곧바로 그 핵심 교리 속에 자신이 주장했던 의지의 형이상학과 칸트의 사상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윤회 사상, 고통의 연쇄, 그리고 집착으로부터의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욕망으로부터의 해방과 깊은 연관성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동양 철학과의 만남은 그의 사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서양 철학의 전통 속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과 구원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은 단연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이 책은 그가 20대부터 수년간의 고뇌와 탐구를 거쳐 집필하여 1818년에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 방대한 저작에서 그는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의 실체가 맹목적인 의지의 표상이라는 자신의 핵심 철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훗날 니체와 바그너 등 수많은 후대 사상가와 예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서양 철학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인 충족 이유율의 네 겹이 뿌리에 관하여는 철학, 특히 인식론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식의 다양한 방식과 그 기반이 되는 원리들을 명쾌하게 설명하며 복잡한 세계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적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그는 자신의 철학이 단순히 추상적인 사변이 아니라 자연과학적 측면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단순한 관념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록과 보유는 쇼펜하우어의 후기 저작으로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성찰과 철학적 통찰이 담긴 수필집입니다. 이 책은 대중에게 그의 사상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며 쇼펜하우어를 당대의 유명 인사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을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과 비관주의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삶을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이러한 그의 통찰을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전달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이 말은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자기 성찰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탐구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하라. 이는 염세주의자가 아닌 삶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이 명언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독함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이 말은 주관적인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진실에 도달하기 어려운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도 시사합니다. 인생은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비극이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희극이다. 이 역설적인 명언은 삶의 양면성을 꿰뚫어 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찬 비극이지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는 웃음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위로와 지혜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삶이 괴롭다면 그냥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라. 이 말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한 그의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철학적 해답보다는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더 큰 위안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통을 인정하고 잠시 내려놓는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지성이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지성의 본질과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성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칸트의 철학적 영향을 엿볼 수 있는 명언으로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 틀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외부 조건보다 내면의 태도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쇼펜하우어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체적인 삶의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 자신의 철학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훗날에는 반드시 진리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롱당하고 둘째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셋째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상이 정착하는 과정을 통찰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 이 명언은 불교 철학의 핵심 교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이 고통의 근원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동양 철학에서 얻은 영감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행복하려면 불행을 줄이면 된다.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그의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경험을 늘리는 것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행복의 길임을 시사합니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진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인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임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객관적인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생의 최초 40년은 내게 텍스트를 부여하고 나머지 30년도 그에 대한 주석을 부여해준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과 지식이 삶의 본문이라면 노년의 지혜는 그 본문을 해석하고 심화시키는 주석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각 단계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게 합니다.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라. 이 말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는 그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은 단순한 잠언이 아니라 그의 깊은 철학적 사유와 삶에 대한 통찰이 응축된 보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 삶의 고통과 모순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아 나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모든 사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의 여성관은 현대적 관점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예술적 재능과 정의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일부일 처제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여성은 본성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당대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성차별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강력하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의 철학적 업적과는 별개로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그의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염세주의는 단순한 비관을 넘어 삶의 비극성을 직시하고 그것을 초월하려는 인간 의지의 숭고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삶과 사상을 통해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삶의 맹목적인 의지 속에서도 자신만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하세요.